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산속 깊은 곳, 사람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도자기 공방.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지붕을 때립니다. 그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집니다. 형부 문 좀 열어줘요. 제발. 빚쟁이에게 쫓기던 처제, 수진이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여동생이죠. 아내가 암으로 떠나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부탁했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 지켜줘. 나 없으면 수진이 진짜 혼자야. 그 유언 하나 때문에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산속 고립된 동거. 처음엔 불쌍한 동생을 거두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폭염 속 땀방울 하나가 경계를 무너뜨리고 화상 연고를 바르는 손길이 금기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태풍이 몰아치던 그 밤, 형부라 부르던 남자와 처제라 불리던 여자. 정전된 태풍밤, 촛불 하나 아래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형부도 나 여자로 느끼는 거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황혼의 피는 금지된 사랑, 가마 불보다 뜨거운 실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산속 깊은 곳,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작은 도자기 공방입니다. 여기서 이민호 씨, 올해 60살이 된 분이 홀로 살고 계세요. 공방은 낡은 한옥으로 지어졌고 마당 한쪽에는 커다란 가마가 서 있습니다. 가마는 도자기를 굽는 곳이죠. 1300도 넘는 뜨거운 불이 흙을 단단한 그릇으로 바꿔놓습니다. 이민호 씨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립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며 형태를 잡아가는 그 작업이 그의 유일한 위로예요. 5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로 그는 이 산속에 틀어박혔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는 고상한 도예가로 보이지만 사실은 흙과 불 앞에서 거칠게 사는 평범한 남자일 뿐이죠. 아내가 떠나기 전 병상에서 이민호 씨 손을 꼭 잡고 부탁한 말이 있어요. 여보, 우리 수진이 좀 지켜줘. 부모님도 일찍 가시고 나밖에 없었는데 나 없으면 수진이 진짜 혼자야. 당신이 오빠처럼 아빠처럼 챙겨줘. 제발. 그 말은 이민호 씨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진은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그의 처제예요. 나이 차이가 10살쯤 나죠. 지금 수진은 50살입니다. 수진은 어렸을 때부터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두 자매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수진이 가장 기뻐했죠. 이제 언니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웃던 그 밝은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수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도박에 빠져 빚을 잔뜩 지고 결국 가정을 버리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민호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산속 생활이 바빠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서 피하고 싶었죠. 수진이 알아서 살겠지. 나까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질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지냈습니다. 공방에서 흙을 빚을 때마다 아내 사진을 힐끔 보곤 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끔 약속 지키고 있어? 라고 묻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새벽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산길이 진흙탕이 되고 공방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둥처럼 요란했어요. 이민호 씨는 잠을 설쳐 막걸리 한 잔 기울이고 있었죠.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방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이민호 씨는 놀라 몽둥이를 쥐고 문 앞으로 갔습니다. 산짐승인가 싶었죠. 문을 살짝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옷은 찢어지고 맨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형부 문 좀 열어줘요. 제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민호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처제의 모습이 이토록 초라할 줄이야.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민호 씨는 황급히 문을 열고 수진을 안으로 데려들였습니다. 수진은 문턱을 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덜덜 떨리고 비와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형부 나갈 데 없어요. 언니도 없고 진짜 무서워요. 수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민호 씨는 수진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멍든 얼굴에 약을 발라주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수진은 울먹울먹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박빚으로 아파트까지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신체 포기 각서까지 쓰고 도망쳤다고요.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와 남편 올 때까지 내 몸으로 떼어라며 끌고 가려 해서 간신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신발도 잃어버리고 맨발로 산길을 헤매다 여기까지 왔대요. 형부나 어떡해요. 놈들이 나를 섬에 팔아버린대요. 수진이 이민호 씨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이민호 씨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연민도 분노도 그리고 아내의 유언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걱정 마.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이민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어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이민호 씨는 밤새 거실에 앉아 문을 지키며 막걸리를 마셨어요. 창밖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가마 옆 장작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둘은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방 2개짜리 낡은 한옥, 밤이면 고라니, 울음소리만 들리는 산속, 외부와 거의 단절된 공간에서 형부와 처제, 단둘이요. 이민호 씨는 CCTV를 달고 대문을 이중으로 잠갔어요. 택배도 읍내에 나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수지는 공방 일을 돕겠다고 나섰고 이민호 씨는 불쌍한 동생 챙기는 마음으로 밥을 차려주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알 수 없어요. 산속 고립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향한 시선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문득문득 아내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은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수진이 지키고 있는 거 맞아? 비는 며칠째 그치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그 비가 둘의 마음속에 어떤 불씨를 심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가마 불처럼 타오를 열기가 서서히 고여가고 있었죠. 수진이 공방에 들어온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산속 공방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이 됐어요. 이민호 씨는 수진을 지키기 위해 외부와 더 철저히 단절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대문을 2번 잠그고 마을에도 거의 나오지 않죠. 수진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안정 속에 작은 변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여름 공방 작업이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여름 장마가 끝나고 갑자기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공방 안은 사우나처럼 후덥지근해요. 가마를 틀면 온도가 20도 이상 더 올라갑니다. 에어컨은 꿈도 못 꾸죠.
이민호 씨는 중요한 가마 제기 날을 맞아 새벽부터 준비에 바빴습니다.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는 작업이 가장 힘든데 수진이 돕겠다고 나섰어요. 형부, 나 공짜로 먹기 싫어요. 흙 반죽 도와줄게요. 수진의 말에 이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무 덥잖아. 가만히 있어. 하지만 수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헐렁한 작업복 위에 얇은 면 적삼을 걸치고 나왔어요. 더우니까 그럴 만도 하죠. 이민호 씨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수진이 뒤에서 흙을 밟아 반죽하는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오후 2시 가마 불을 지르기 시작하자 공방은 정말 찜통이 됐습니다. 이민호 씨는 상의를 벗어 던지고 물레 앞에 앉았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수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형부 진짜 덥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순간 이민호 씨는 흙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진의 얇은 적삼이 땀에 흠뻑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가슴골로 스며들고 하얀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출렁이는 윤곽이 보이니 이민호 씨 눈이 아찔해졌어요. 아내와 닮았지만 더 젊고 탄력 있는 몸매예요. 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박준혁, 정신 차려. 처제야. 아내가 부탁한 동생이라고. 속으로 자신을 타박하며 다시 물레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신경은 온통 수진 쪽으로 쏠렸습니다. 찰박찰박 흙 밟는 발소리,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아요. 그때 수진이 말했어요. 형부, 이 반죽 다 된 것 같아요. 물레 차는 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수진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달콤한 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이민호 씨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상하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래, 이리 와서 앉아봐. 수진이 물레 의자에 앉았고 이민호 씨는 자연스레 등 뒤에 앉아 자세를 잡아줬습니다. 가슴팍에 수진의 젖은 등이 닿아요. 얇은 옷 한 장 사이로 뜨거운 체온이 전해집니다. 손에 힘 빼고 중심 잡아야 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팔을 뻗어 수진 손을 감싸 쥐고 흙을 만지게 했습니다. 물레가 윙 돌아가기 시작했죠. 진흙의 미끄러운 감촉이 손 사이에 엉겨 붙습니다. 수진이 중심을 못 잡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형부 이거 어려워요. 이민호 씨는 더 깊이 팔을 뻗어 자세를 고쳐 잡았어요. 그 순간 오른쪽 팔뚝 안쪽에 묵직하고 부드러운 것이 닿았습니다. 수진의 가슴 옆 라인입니다. 전기가 오른 듯 온몸이 곤두섰어요. 떼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떼기 싫었죠. 그 부드러운 감촉을 더 느끼고 싶다는 마음이 이성을 삼켰어요. 공방 안은 물레 소리와 장작 타닥 소리, 거친 숨소리만 가득합니다. 수진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옵니다. 땀에 젖은 뒷목에 난 잔머리,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보였어요. 이민호 씨는 그 방울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 충동을 참았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해지니 허리를 살짝 뒤로 뺐어요. 형부, 수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물레는 돌지만 손은 흙 위에 멈춰 있어요. 응, 왜 수진아? 형부 심장 소리 엄청 크게 들려요. 등 뒤에서 쿵쿵거려요. 수진이 고개를 돌려 올려다봅니다. 땀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촉촉하게 젖은 갈구하는 여자의 눈입니다. 형부, 나 쳐다보는 눈빛 예전이랑 다른 거 알아요? 이민호 씨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구나. 내 마음이. 이제 경멸당할 거야. 황급히 팔을 풀고 물러나려 했어요. 아, 그게 더워서 그래. 날이 너무 덥잖아. 변명하며 일어나려는 순간 수진의 흙 묻은 손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형부도 나 여자로 느끼는 거지? 그렇지? 뜨거운 손길이 가마 불보다 세게 느껴졌어요. 공방의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창밖에서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빗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려요. 이민호 씨는 손목을 뿌리치려 했지만 시선은 수진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을대가 크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더위 먹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민호 씨는 환난 척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손목을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흙 반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레소리만이 침묵을 채웁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민호 씨는 도망치듯 가마 쪽으로 갔습니다. 장작 던지는 손이 떨려요. 수지는 씻으러 갔는지 욕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 소리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흙투성이 옷 벗는 모습, 방금 팔에 닿았던 감촉이 생생해요. 그때 욕실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형부, 큰일 났어. 이민호 씨는 달려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보일러 고장 난 것 같아. 찬물 너무 차가워서 못 씻겠어. 산속 지하수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땀과 흙범벅 몸을 씻기 힘들겠죠. 잠깐 기다려. 주전자 끓여줄게. 이민호 씨는 가마 옆 주전자에 물을 채워 화덕에 올렸습니다. 1300도 폐열로 금세 끓어요. 진정해. 물만 주는 거야. 스스로 다짐했죠. 뜨거운 주전자를 들고 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 문 뒤에 숨어 몸만 내밀었어요. 그런데 바닥 비누 거품에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주전자에서 끓는 물이 튀었어요. 비명소리가 공방을 찢습니다. 물 튄 곳은 수진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근처예요.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민호 씨는 주전자를 팽개치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바닥은 물바다, 수지는 구석에 웅크려 떨고 있습니다. 샤워 중이라 거의 알몸 상태지만 그럴 틈 없어요. 수진아, 괜찮아? 어디야? 아, 아파. 형부 너무 뜨거워. 수진이 울먹입니다. 이민호 씨는 샤워기로 찬물을 환부에 뿌렸어요. 수진이 신음합니다. 상처는 연약한 살결에 물집 잡힐 기세예요. 병원 가자. 응급실이라도. 부축하려 하자 수진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 병원은 안 돼. 기록 남아. 보험 조회하면 빚쟁이들이 알아. 형부, 나 잡혀가기 싫어. 제발 집에서 약만 발라줘. 수진 눈에 공포가 가득합니다. 3개월 전 멍투성이 얼굴이 떠올라 이민호 씨는 포기했어요. 알았어. 얼음찜질부터. 큰 수건으로 수진 몸을 감싸 안아 방으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얼음을 싸서 가져왔어요. 화상 연고도 꺼냈죠. 방은 어두컴컴 스탠드 불빛만 켜졌습니다. 수지는 수건으로 주요 부위를 가린 채 누워 있어요. 하얀 다리 안쪽 붉은 상처가 도드라집니다. 다리 조금 벌려. 얼음 돼야 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진이 입술 깨물며 천천히 다리를 벌립니다. 상처가 깊숙이 이어져 있어요. 얼음 주머니를 대자 흐읒 신음합니다. 이민호 씨는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 무릎 고정했어요. 얼음 녹을 때까지 호흡이 잦아듭니다. 좀 어때? 응, 아까보단. 그런데 신경 쓰여. 연고 듬뿍 발라야 해. 흉터나면 안 되지.
검지손가락에 하얀 연고를 짜냈어요. 이제 진짜 고문입니다. 손가락이 붉은 상처에 닿아요. 부드럽고 여린 살결, 숨이 막힙니다. 연고를 펴바르며 손을 움직입니다. 상처 끝이 사타구니 근처라 손이 깊숙이 가요. 수건 경계선 밑까지. 수진 몸이 움찔거립니다. 베개 움켜쥐는 소리. 이민호 씨 손등이 맞은편 허벅지를 스칩니다. 여기까지만. 더 가면 안 돼. 이성이 경고하지만 손은 자석처럼 끌립니다. 눈 마주치니 수진 눈이 풀려 있고 입술 벌어져 있어요. 형부 아파. 살살할게. 아니, 안 아파. 시원해. 그 말에 이민호 씨는 더 미치겠어요. 연고를 주변 멀쩡한 피부까지 바릅니다. 열기시키려면 핑계대며 손바닥으로 문지릅니다. 수진 다리가 더 벌어지니 공간이 생겨요. 연고 번들거리는 허벅지가 자극적입니다. 형부 손 투박한데 좋다. 거기 조금만 더 위쪽도. 수진 요청에 손을 올립니다. 수건 끝자락 건드릴락 말락.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순간 천둥 쾅. 공방이 흔들립니다. 둘 다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민호 씨는 손 뗐습니다. 다 발랐어. 푹 쉬어. 방 나가려 하자 고마워, 형부. 수진 말에 돌아보지 않고 문 닫았어요.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며 손끝 찌릿함 느꼈습니다. 처제가 아닌 여자로 만졌다는 사실이 무겁습니다. 그날 이후 공방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밥 먹을 때 눈 마주치면 고개 돌리고 인기척에 신경 쓰입니다. 장마가 다시 길어지니 빨래도 안 마르고 습기가 끈적합니다. 이민호 씨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어떻게 살아? 수진이 지키는 게 맞나?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건. 하지만 새 결심도 섰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해. 아내 약속 지키려면 더 조심해야지. 그런데 그 조심이 태풍밤에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정전과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공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민호 씨와 수진은 서로를 피해 다니며 지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울리고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를 피할수록 온 신경이 상대에게 쏠려 있었어요. 수진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민호 씨가 가마에 불을 떼면 수진이 창문 너머로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면서 빨래가 마르지 않아 집안이 눅눅하고 끈적했어요. 그 끈적함이 꼭 이민호 씨 마음 같았습니다. 털어내고 싶어도 달라붙는 죄책감과 자꾸만 떠오르는 수진의 허벅지 감촉 때문이죠. 그는 밤마다 막걸리를 더 많이 마셨어요. 술 기운이라도 빌려야 그날 손끝의 기억을 지울 수 있었으니까요. 미친놈, 잊어라. 제발 좀 잊어. 혼자 중얼거리며 두 병을 비우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더니 깜빡 잠이 들었어요. 목이 말라 눈을 뜨니 새벽 3시쯤입니다. 공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창밖 빗소리만 세차게 들려왔어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실 베란다 창가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붉은 실크 잠옷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길이, 가슴 라인이 깊게 파인 슬립. 그건 죽은 아내가 가장 아끼던 잠옷이었어요. 신혼 때 입던 이민호 씨가 가장 좋아하던 그 옷입니다. 술이 덜 깬 탓일까요? 아니면 너무 그리웠던 탓일까요? 순간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쓸쓸한 뒷모습, 가느다란 어깨선, 하얀 종아리가
모두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이민호 씨는 홀린 듯 다가갔어요. 바닥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양팔로 허리를 감싸고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은은한 살 냄새가 났습니다. 라벤더 향은 아니지만 더 원초적이고 달콤한 향기였어요. 여보, 지은아,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술 냄새 풍기며 웅얼거렸습니다. 얇은 실크 너머 뜨거운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여자의 몸이 흠칫 굳었지만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민호 씨는 목덜미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가지마. 제발 놔두고 가지마. 그때 품 안의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이민호 씨는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풀 수가 없었어요. 술이 확 깨는 동시에 안도감과 더 큰 욕망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형부, 수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언니 아니야. 정신 차려. 그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수진의 손은 이민호 씨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말로는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몸은 더 가까이 파고듭니다. 알아. 너 수진인 거 알아. 이민호 씨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왜 이 옷을 입었어? 왜 사람 미치게 하는 옷을 입고 있어? 원망 섞인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빨래가 하나도 안 마르더라고요. 입을 옷이 없어서 장롱 열었는데 언니 옷이 보여서요. 거짓말 같았어요. 아무리 빨래가 안 말라도 굳이 이런 유염한 슬립을 입을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면 수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이민호 씨가 어떻게 될지를요. 아니면 수진도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던 걸까요? 이거 벗어. 당장 벗어. 이민호 씨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수진 허리를 더 세게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슬립끈이 손가락에 걸렸습니다. 조금만 내리면 모든 게 드러날 텐데 침이 말랐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젖은 눈망울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립니다. 형부, 내가 언니였으면 좋겠어? 지금 안고 있는 여자가 언니였으면 좋겠냐고. 도발적인 질문이었어요. 수진의 손이 이민호 씨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부 품 따뜻해요.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안 안아줬어요. 그냥 언니라고 생각하고 안아줘. 나도 형부를 내 남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미친 소리였습니다. 금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들렸어요.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공방이 덜컹거릴 정도였어요. 이민호 씨는 수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후회 안 해? 나 지금 술 취했어. 무슨 짓 할지 몰라. 후회 나중에 할래요. 지금은 그냥 안아줘.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이민호 씨 이성은 끊어졌습니다. 거칠게 수진을 소파로 밀어붙였어요. 붉은 슬립 자락이 말려 올라가며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화상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그곳이 보였어요.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된 장롱 냄새와 수진 특유의 채취가 섞여 미치게 만들었어요. 손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찌르릉 찌르릉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새벽 3시에 전화가 올 리 없는데 둘은 감전된 듯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소파 구석으로 숨었어요. 이민호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기를 노려봤습니다. 벨이 끈질기게 울립니다. 받지 말아야 했어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 목소리가 피를 식혀버렸어요. 목재 배달원 최 기사였습니다. 평소 수진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굴어 이민호 씨 심기를 건드리던 젊은 녀석이요. 사장님, 전화 드렸어요. 내일 아침 일찍 목재 배달 가려고요. 비 많이 오죠? 아, 그리고 사모님 아니 처제분 잘 계시죠? 맛있는 간식 사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민호 씨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질투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내 여자를, 내 공간에 있는 여자를 탐내다니. 수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슬립은 흐트러져 있고 눈빛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민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그 자식 오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알겠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에 두려움과 함께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질투를 즐기는 듯 했죠. 그날 밤 둘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욕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욕망은 다음날 불청객 앞에서 더 뒤틀린 형태로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비는 그쳤지만 마당은 진흙탕입니다. 오전 10시 트럭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최 기사였습니다. 30대 초반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땀냄새 물씬 나는 젊은 녀석이에요. 녀석은 반팔 소매를 걷어올려 탄탄한 팔뚝을 드러냈습니다. 이민호 씨는 그 싱싱한 육체가 거슬렸어요. 늙고 지친 자신과 비교되니까요. 사장님, 별일 없으셨죠? 길이 다 쓸려 내려갈 뻔했네요. 그때 수진이 냉커피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인데도 어젯밤 향기가 느껴지는 듯해 불쾌했어요. 고생하시네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제분 덕에 힘이 나네요. 최 기사가 커피 받으며 손을 슬쩍 스쳤습니다. 시선이 수진 목선과 가슴을 훑어요. 이민호 씨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수진아, 들어가 있어. 딱딱하게 말했지만 수진은 못 들은 척 대화를 이어갔어요. 비 와서 배달 힘들었죠? 운전 조심하세요. 걱정해 주시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다음에 빵 사올게요. 처제분 좋아하시는 걸로.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민호 씨 귀에는 천둥보다 거슬렸어요. 나한테는 안 보여주던 미소예요. 최 기사? 이민호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하러 왔어? 나무 빨리 내려. 녀석이 움찔했습니다. 수진도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작업 끝나자 이민호 씨는 쫓아내듯 말했습니다. 다 내렸으면 당장 가.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가서 씻어올 테니까. 트럭이 멀어지자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형부, 왜 그래요? 사람 무안하게. 넌 왜 웃어? 그 자식이 찝적대는 거 몰라서? 그냥 친절하게 대해준 거잖아요. 손님이에요. 손님? 그놈 눈빛 못 봤어? 널 어떻게 쳐다보는지. 이민호 씨가 수진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기 남자는 나 하나야. 다른 놈 보고 웃지 마. 커피도 타주지 마. 수진이 겁먹은 척하지 않고 오히려 물었습니다. 형부, 지금 질투하는 거야? 대답 못하고 씩씩거리는 그를 두고 수진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민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질투와 욕망이 뒤엉켜 몸속에 불덩이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며 식히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욕실 문이 손가락 한마디 열려 있는 것도 알면서 닫지 않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속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커졌어요. 문틈으로 거실 불빛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진입니다. 그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흥분을 더 키웠어요. 한참 후 모든 게 끝나고 문을 열었을 때 수진은 여전히 문 옆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고 눈이 젖어 있었어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민호 씨는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욕망을 억누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런데 그 절망 끝에 작은 희망의 단서가 보였어요. 차라리 솔직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숨기다 더 큰 화를 키우기보다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일기예보가 떠올랐습니다. 역대급 비바람이라고요. 그 폭풍이 둘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아직 몰랐어요. 정정과 고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 답은 태풍 밤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욕실 문 앞에 그 침묵이 지나간 뒤 공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민호 씨와 수지는 서로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려도 말 한마디 없이 먹고 작업할 때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멀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듯 했어요. 서로의 숨소리, 발소리 하나하나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민호 씨는 밤마다 가마 앞에 앉아 불을 바라봤어요. 1300도 불꽃이 흙을 녹여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어떻게든 굳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수진이를 지켜야지.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 스스로를 탓하며 막걸리를 마시곤 했어요.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면 오히려 수진의 목소리, 그날 밤의 체온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진도 힘들어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이민호 씨가 문틈으로 힐끔 보았어요. 수진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건가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수진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기예보에서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졌어요. 마을 입구 도로가 끊길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민호 씨는 걱정이 됐어요. 식량을 더 쌓아두고 비상용 촛불과 라이터를 챙겼습니다. 오후 5시쯤 산 전체가 울부짖듯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소나무가 휘청거리고 빗줄기가 창문을 때려댔습니다. 공방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는 섬이 된 거죠. 밤 9시 파직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수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불이 왜 이래요? 무서워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촛불 찾을게. 이민호 씨는 더듬더듬 찬장을 찾아 양초와 라이터를 꺼냈어요. 치익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희미한 촛불이 거실을 비추자 소파에 웅크린 수진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눈동자는 촛불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갔네. 전선 끊어졌나 봐. 오늘 밤은 복구 안 될 거야. 촛대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 여기 앉아주면 안 돼요? 혼자 있기 싫어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민호 씨도 원했어요. 그 좁은 빗 속에 함께 있기를요. 찬장에서 먹다 남은 독주 한 병과 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한잔 할래? 무서운 거 좀 있게. 수지는 망설임 없이 잔을 내밀었어요. 꼴꼴 술 따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둘은 말없이 독한 술을 들이켰어요. 식도가 타는 듯한 뜨거움이 위장까지 내려갔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공포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촛불이 둘의 그림자를 벽에 크게 드리웠어요. 일렁이는 그림자가 서로 엉켜있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만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응. 어제 아니 그날 욕실 앞에서 내가 봤다는 거 형부 알고 있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피하고 싶던 이야기를 수진이 먼저 꺼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문 안 닫았어요? 취기가 오른 탓인지 어둠 때문인지 수진은 대담해졌어요. 이민호 씨는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닫으려고 했어. 그런데 손이 안 가더라.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수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부,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형부가 나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만하자. 술이나 마셔. 말을 돌리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뻗어 이민호 씨 손등을 덮었습니다. 선선하면서도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최 기사 왔을 때 형부가 화낸 거 진짜 질투였어요? 그 자식이 널 쳐다보는 눈빛이 더러워서 그랬어. 넌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야. 가족. 수진이 그 말을 곱씹듯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끼리는 그런 짓 안 하죠. 가족끼리는 처제 보면서 욕실에서 혼자 그러지 않잖아요. 수진아.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몸을 앞으로 숙여 촛불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형부, 솔직해지자. 나 이제 갈 곳 없어요. 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니 떠난 뒤로 5년 외로우셨잖아요.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나 최 기사 손 닿았을 때 소름 끼쳤어요. 징그러웠어요. 그런데 수진이 잠시 멈추고 이민호 씨를 응시했습니다. 형부가 내 다리에 연고 발라줄 때는 안 그랬어요. 형부 손이 허벅지까지 갈 때 사실 더 만져줬으면 했어요. 투박한데 따뜻해서 눈물 날 만큼 좋았어요. 쾅! 천둥이 치며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소리보다 수진의 고백이 더 크게 울렸어요. 이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너 그 말 무슨 뜻인지 알아? 날 남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씨 손을 끌어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습니다. 형부는 나를 여자로 봐요? 그냥 불쌍한 처제예요. 아니면 여자예요? 손바닥에 닿는 뺨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그 온기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민호 씨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수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웃. 수진이 신음하며 일어났어요.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후회하지 마. 내일 아침에 딴소리하면 그땐 내가 안 놔줘. 으르렁거리듯 경고했어요. 수진은 눈물 고인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처연하고 또 따뜻했어요. 지옥 가더라도 형부랑 같이 갈래요. 나 혼자 가기 싫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민호 씨는 수진을 끌어당겼습니다. 밖에서는 태풍이 몰아치고 안에서는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입술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탐색할 틈도 없이 포옹했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일렁였어요. 벽에 비친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꿈틀거렸습니다. 여기선 안 돼. 이민호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떼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내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내가 내려다보는 듯해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공방으로. 거긴 우리 둘만의 공간이잖아. 손목을 잡고 빗속을 뚫고 공방으로 달렸습니다. 짧은 거리인데도 순식간에 흠뻑 젖었어요. 젖은 옷이 차갑게 달라붙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 흙내음과 장작 타는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번개가 칠 때마다 도자기들이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문을 잠그지도 않고
다시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부, 추워. 아니, 뜨거워. 수진이 중얼거리며 파고들었어요. 이민호 씨는 수진을 작업대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낮에 흙 반죽하던 그 널찍한 나무 탁자 위에요. 아직 치우지 않은 점토 덩어리가 흩어져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차가울 거야. 괜찮아. 형부가 있잖아요. 수진을 눕히자 등이 젖은 흙에 닿았어요. 하얀 피부에 황토가 묻었지만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완벽한 도자기처럼요. 셔츠 단추가 풀리고 번개 속에 드러나는 몸이 눈부셨어요. 손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화상 자국이 만져지자 수진이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거기 찌릿해. 형부 손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둘은 서로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천둥이 세상을 삼킬 듯 포효할 때 그들도 하나가 됐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미안해. 이민호 씨는 속으로 아내 이름을 부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수진 안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어요. 배덕감이 쾌락을 더 키웠습니다. 형부, 나 형부 사랑하나 봐요. 어떻게?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쾌락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수진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지금 품에서 떨고 있는 여자가 소중했습니다. 둘은 미친 듯 서로를 안았습니다. 작업대가 삐걱거렸어요. 빗소리가 숨소리를 감춰줬습니다. 절정의 순간 수진이 이민호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 씨 형부가 아닌 이름으로요. 그 호칭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폭발이 지나가고 둘은 작업대 위에 누워 숨을 고릅니다. 수진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간지럽혔어요. 공방은 고요해졌습니다.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형부, 우리 이제 어떡해요? 나 언니 볼 낯이 없어요. 이민호 씨는 수진을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내가 책임질게. 지옥 가더라도 내가 갈 테니까 넌 그냥 내 옆에 있어.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밤이 지나고 태풍은 물러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흙투성이 작업대에서 깨어난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어깨에 남은 자국이 어젯밤을 증명합니다. 이민호 씨는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맑은 하늘 아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숨기며 사는 건 비겁해. 수진이를 제대로 지키려면. 수진이 헐렁한 티셔츠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다가와 뒤에서 안았습니다. 나 꿈꾼 거 아니지? 꿈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도 언니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민호 씨는 몸을 돌려 수진 어깨를 잡았습니다. 떠나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빚쟁이도 못 찾고 우리를 형부 처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수진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공방은 형부 꿈이었잖아요. 언니랑 같이 만든 곳인데. 가마는 다시 지으면 돼. 그릇은 어디서든 구울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잃으면 다시 못 찾아. 수진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부, 정말 괜찮겠어요? 망치는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랑 나, 이민호랑 수진으로. 둘은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최소한의 도구만요. 가마 앞에 마지막으로 서서 이민호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 부탁대로 수진이 지킬게. 오빠가 아니라 남자로 지킬게. 트럭에 올라타며 수진이 창밖 공방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민호 씨 손을 잡은 손에는 힘이 가득했어요. 바다 옆 외딴 마을로 향하는 길, 둘의 마음은 가볍고 무거웠습니다. 새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행복이 피어날지 아직은 모르지만 확실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민호 씨와 수지는 낡은 트럭을 타고 산속 공방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빚쟁이들의 눈을 피하려고 배를 2번 갈아타고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안 나오는 외딴 곳이었어요. 폐가나 다름없는 촌집을 하나 얻었죠. 지붕에서 비가 샜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짐도 풀지 않은 채 텅 빈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이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여보. 처음 내뱉는 호칭이라 혀가 굳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다시 불러줘. 여보 유나. 수진이 웃으며 파고들었습니다. 응 여보. 나 여기 있어요. 그날부터 둘은 부부처럼 불렀습니다. 형부와 처제라는 무거운 이름 대신 서로를 여보, 유나, 민호 씨라고 불렀어요.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민호 씨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가마를 다시 지었습니다. 흙을 나르고 장작을 싸는 일이 힘들었지만 수진이 옆에서 도왔어요. 수진은 텃밭을 가꾸고 이민호 씨가 만든 그릇을 마을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둘을 금슬 좋은 중년 부부로 알았어요. 저 아저씨 아줌마 참 잘 어울려요. 라고 수군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새로운 일상이 차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이민호 씨는 가마에 불을 넣습니다. 점심때는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가끔 손을 잡고 산책을 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산속 공방에서 보낸 그 무거운 날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비가 오는 밤이면 수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거나 언니가 나타나 울며 원망하는 꿈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수진을 이민호 씨는 밤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못 와. 내가 있잖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한 거지?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이민호 씨는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내 언니한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어. 하지만 너까지 잃을 순 없었어.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수진이 고개를 들어 이민호 씨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는 미소였어요. 고마워요, 여보. 나 때문에 공방도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버린 게 아니야. 새로 얻은 거지. 너랑 같이 사는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둘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안는 온기가 그 무게를 덜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이민호 씨는 새로 구운 그릇을 가마에서 꺼냈습니다. 유백색 항아리였어요. 티 하나 없이 맑고 둥근 모양이 참 예뻤습니다. 수진이 마루에서 달려와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여보가 만든 것 중에 제일 예쁘네. 이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닮아서 그래. 수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햇살 아래 서 있는 수진의 모습이 눈부셨어요. 머리카락에 바닷바람이 스치고 웃을 때 생기는 잔주름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둘은 마루에 앉아 새 항아리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이민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미안해. 뭐가요? 내 언니한테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나도 선택했는걸요. 그때 태풍밤에 여보 품이 너무 따뜻해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한테는 나중에 저승에서 용서 빌어요. 같이 빌어요. 이민호 씨가 수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빌자. 하지만 지금은 너랑 이렇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나도요, 여보.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녹여버렸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남은 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둘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밥을 준비했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마루에 앉아 밥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갈 때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이민호 씨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항아리 같아요. 뜨거운 불을 견디고 나서야 단단해지고 빛이 나는 도자기처럼요. 1300도의 가마불 속에서 구워진 사랑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폐륜이라고 욕할지도 몰라요.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세상의 도덕을 어겼어요. 하지만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이민호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그 태풍밤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수진을 안았을 거예요. 똑같이 손을 잡고 도망쳤을 거예요. 죄책감은 내 몫으로 안고 이 행복은 수진의 것이 되게 할 거예요. 수진이 마루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갈게. 이민호 씨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형부라는 이름 대신 여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바다바람이 불고 파도가 속삭입니다. 사랑 앞에서 너무 도덕적인 척하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가끔은 세상의 눈을 잠시 감는 용기도 필요하죠. 비록 그 길이 금지된 길이라 해도 말입니다. 둘은 오늘도 서로를 안고 잠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구워진 도자기처럼 단단하고 맑은 사랑으로요.